미국이 반도체에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가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만큼 수출에 상당한 여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즉각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오늘 새벽에 깜짝 발표가 있었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약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백악관에서 애플의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거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칩과 반도체가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으로 생산을 이전하는 기업들은 면제된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르면 내주 관련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대표 수출 품목으로 이번 규제에 따른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 달러, 우리 돈 약 14조 7천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우리나라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방송에 출연해 최혜국 세율이 15%로 정해지면 우리도 그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애플의 차세대 칩을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소식도 나왔죠. 네, 삼성전자가 애플의 차세대 칩을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애플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삼성의 반도체 공장에서 삼성과 협력해 새로운 칩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차세대 아이폰 등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를 공급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간 아이폰용 이미지 센서를 일본 소니로부터 전량 공급받아 왔는데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한편 미국 현지화 전략을 위해 삼성전자를 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제너럴모터스와 차량 공동 개발을 진행합니다. 양사는 2028년을 목표로 5개 차종 신차를 출시하기로 했는데요. 현대차가 다른 완성차 업체와 공동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현대차와 미국 GM이 어떻게 협력하나요? 현대차는 오늘 GM과 공동 개발할 첫 5개 차량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양사가 지난해 9월 체결한 양해각서에 기반해 글로벌 시장을 위한 공동 차량 개발 프로그램의 후속 발표입니다.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를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중남미 시장용 픽업 차량, 소형 승용차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그리고 북미 시장용 전기 상용 밴 등이 포함됐습니다. 양사는 공통의 차량 플랫폼을 공유하고 각 브랜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내외장을 개발할 계획인데요.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형 트럭과 픽업 트럭 부문을 GM으로부터, GM 입장에서는 소형 차량 부문을 현대차로부터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차는 양산이 본격화되면 연간 80만 대 이상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다른 완성차 업체와 공동 개발을 하는 건 처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시도하는 배경은 뭔가요? 네, 트럼프 정부의 관세 협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미 시장에서 품목 관세가 15%로 정해지면서 한미 FTA로 누렸던 관세 혜택이 사라져 일본과 유럽과 동등한 상황에서 경쟁하게 됐는데요. 현지 생산량을 늘리는 동시에 현지 업체와의 공동 개발로 북미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취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협업을 통해 플랫폼 비용을 절반 이상 줄이고 단기적으로 주력 시장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어 양사가 협력을 하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진지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 생산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올해 6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세와 관세 부과 전 밀어내기 수출 등이 기여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경상수지가 연속해서 흑자라고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142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 흑자에 26개월 연속 흑자로 2000년대 들어 세 번째로 긴 연속 흑자기도 합니다. 상반기 누적으로는 493억 7천만 달러인데 한은 5월 수정 경제 전망에 378억 달러를 크게 넘는 수치입니다. 경상수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는 131억 6천만 달러 흑자인데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수출은 603억 7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3% 증가했는데요. 반도체가 11.1%, 컴퓨터 주변 기기가 13.6% 늘어나는 등 IT 품목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한은은 6월에는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상품 수지와 경상 수지를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관세 영향은 자동차와 철강 등의 대미 수출에 조금씩 나타났지만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수입은 472억 1천만 달러로 0.7% 늘면서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어떤 흐름을 보였나요? 네, 서비스 수지는 여행, 기타 사업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5억 3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본원소득 수지는 41억 6천만 달러로 흑자폭이 확대됐고 배당 소득 수지는 34억 4천만 달러로 늘었는데요. 배당 수입이 확대되고 배당 지급이 전월 기저효과로 줄어든 탓입니다. 이자 소득 수지는 9억 4천만 달러 흑자를 보였고요.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172억 9천만 달러 증가했는데 직접 투자로 내국인 해외 투자가 39억 2천만 달러, 외국인 국내 투자는 7억 4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증권 투자에서는 내국인 해외 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98억 4천만 달러 증가하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채권을 중심으로 54억 1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파생 금융상품은 12억 3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과거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시절 지역 가입자들의 건강보험 가입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험료 경감 제도가 생겼습니다. 특정 계층에 대해 보험료를 줄여주는 제도인데요.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는데 최근 건강보험연구원의 연구서가 나오면서 제도가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이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냈습니다. 소득 중심의 공정한 부과 원칙에 맞춰 제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담겼는데요. 먼저 현행 55세 이상 여성 단독 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지난 1998년 도입된 제도인데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특정 연령대 여성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연구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많이 증가했고 유사한 조건의 남성 단독 세대와 비교해도 소득 재산 수준이 낮지 않다며 제도 유지의 타당성이 약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분석 결과를 보면 경감 혜택을 받는 여성 가구의 평균 소득과 재산이 남성 가구보다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었다는데요. 때문에 신규 진입을 막고 10년 후 65세 이상 노인 경감으로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농어촌 경감 부분도 언급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농어촌 경감은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지역 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때문에 고소득자도 보험료를 22% 감면받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연구진은 농어업인 지원제도처럼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경감료를 차등 적용하거나 지원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연구원의 제안 단계로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사회적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고윤철 경제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은행을 찾아 이창용 총재를 만났습니다. 또 경제수장은 성장률 반등을 위해 핵심 산업을 선발하고 재정과 세제, 규제 등 전방위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고윤철 부총리가 한국은행을 찾았다고요? 네, 고윤철 경제부총리는 조금 전 한국은행을 찾아 이창용 총재와 20분가량 면담을 가졌습니다. 0%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테이블에 올랐는데요. 구 부총리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이유는 우리 경제에 실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핵심 아이템을 잘 키우면 노동 생산성도 올라가고 투자나 기술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제조업 르네상스식의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며 경제 성장 전략은 AI 자동차나 SiC 반도체 등 구체적인 아이템 위주로 재정, 세제, 인력, 규제 등 모든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관세 협상으로 이달 말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 큰 부담을 덜었다면서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한은에서 연구하는 구조개혁 방안을 적극적으로 취사 선택해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경제관계 장관 회의도 열었죠.
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도 정책의 구체성을 강조했는데요. 구 부총리는 구체적인 초혁신 경제 아이템을 집중 지원해 단시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 국민을 AI 전사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달 중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비해 소비 회복세가 더딘 지방 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 쓸 수 있는 문화 쿠폰을 대거 풀고 경품 이벤트 등도 진행합니다.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쓸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고요. 네, 정부가 문화소비 쿠폰 810만 장을 지방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합니다. 앞서 영화관 할인 쿠폰 450만 장 지급을 시작한 데 이어서 미술 전시 쿠폰 160만 장, 공연 예술 쿠폰 50만 장, 스포츠 시설 쿠폰 70만 장을 지급하는데 수도권에서 쓸 수 있는 쿠폰 2장에 더해 비수도권 전용 쿠폰 2장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 쿠폰 80만 장도 풀리는데 이건 비수도권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7만 원 이상 숙박 상품은 3만 원, 7만 원 미만은 2만 원을 할인해주고 경북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특별 재난 지역의 경우 각각 5만 원과 3만 원으로 할인폭을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 2명이 안동 화해마을에 10만 원짜리 숙박시설에서 2박을 하게 되면 총 20만 원 가운데 10만 원만 내면 되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쿠폰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네, 미술 전시와 공연 예술 쿠폰은 내일부터 숙박 티켓은 G마켓과 11권과 롤 티켓 등 42개 온라인 채널에서 20일부터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비수도권 소상공인 제품을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추첨을 통해 1등 경품 2억 원 등 총 10억 원 상당을 제공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교통과 숙박 등을 최대 50% 할인하는 등의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효과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 중소가맹점의 매출이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개 신용카드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 쿠폰이 지급된 후 일주일간 매출액은 2조 3,300억 원으로 전주보다 8.7%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 편의점, 커피 전문점 등 소비 쿠폰 사용 대상인 영세 중소가맹점에 정책 효과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업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가 부진한 실적 전망을 깨고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국가대표 AI 선발전 탈락으로 구겼던 체면을 실적으로 만회한 모습입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카카오가 이렇게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놓은 배경이 뭔가요? 네, 먼저 카카오는 올해 2분기 매출액이 2조 28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850억 원으로 38.8% 급등했습니다. 역대 2분기 최대 실적입니다. 당초 1,200억 원대로 예측됐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40% 넘게 뛰어넘으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카카오는 컨퍼런스 콜에서 커머스 플랫폼 가시적 성과와 이 비용 최적화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확보한 게 이 실적 개선 효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이 톡 비즈 매출과 이 비즈니스 메시지 매출이 10% 이상 늘면서 플랫폼 매출의 성장세를 견인했습니다. 또 모빌리티와 페이 등이 포함된 이 플랫폼 기타 매출액도 20% 넘게 급증해 실적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비용 구조 점검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2분기 영업비용은 1조 8,4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 줄이며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카카오톡 서비스 개편도 예고했다고요? 맞습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카카오톡 서비스의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 국민 모두가 손쉽게 AI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카카오가 제공하는 모든 AI 서비스를 카나나로 리브랜딩하고 다음 달 상세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대표 AI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과 관련해 정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버린 AI의 방향성과 카카오의 AI 전략은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비상 경영을 진행 중인 이랜드가 외식 사업 재편에 본격 나섰습니다. 잘 나가는 가성비 뷔페 브랜드 정도만 남기고 이외 9개 외식 브랜드를 모두 팔기로 했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어떤 외식 브랜드들이 매물로 나오나요? 단공과 후원 등 6개 외식 브랜드와 더카페 등 3개 카페 브랜드 등 모두 9개 브랜드 매각을 추진합니다. 실적 부진으로 지난 4월 비상경영에 들어간 이랜드는 신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킴스 편의점 사업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다만 애슐리와 자연별곡, 피자몰, 로운 등 일부 외식 브랜드는 그대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가성비 뷔페 애슐리는 이랜드 이츠 매출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코로나 이후 고물가 속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뿐 아니라 유통사업도 전반적인 개편에 나선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형마트 킴스클럽을 운영하는 유통계열사 이랜드 리테일이 패션 계열사 이랜드 글로벌을 다음 달에 흡수 합병합니다. 지난 2022년 분리했던 사업들을 다시 통합하는 효율화 작업에 나선 건데요. 당시에는 식품과 패션을 독립시켜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었지만 분할 이후 이렇다 할 성장세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임직원 인력 재배치도 진행되면서 노사 갈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고물가로 인해 실용적인 소비 패턴이 자리 잡으면서 중고거래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무신사와 네이버에 이어 패션 플랫폼인 에이블리도 중고 사업에 뛰어듭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중고 시장의 판이 점점 커지네요. 네, 업계에 따르면 에이블리는 이달 중 중고, 빈티지 의류와 잡화를 전문으로 거래하는 유즈들관을 열 예정입니다. 고객들이 서로 중고 제품을 거래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중고 제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판매자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B2C 형태로 운영됩니다. 에이블리 측은 중고 제품, 빈티지 스타일에 대한 고객 수요가 커짐에 따라 전용관을 준비하고 있다며 역량을 갖춘 전문 쇼비 입장에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업계 전반으로 중고 제품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죠. 네, 우선 패션 플랫폼 1위인 무신사도 이르면 이달 말 자체 중고 패션 거래 서비스인 무신사 유즈들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쇼핑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네이버도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인 미국의 포시마크와 일본의 소다를 인수한 데 이어 스페인의 최대 중고 거래 플랫폼인 왈라팝을 인수할 예정인데요. 네이버는 이미 한정판 중고 거래 사이트인 크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 유통사들도 중고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롯데와 현대백화점은 지난달부터 중고 패션 상품을 받고 L포인트나 H포인트로 보상 지급해주는 서비스를 정식 도입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최대 실적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노사가 성과급 기준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올해 임금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시위에 나선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SK 하이닉스 노조가 내일도 시위를 이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 노조는 내일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 앞에서 상경 시위를 진행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천 청주 전임직 노조와 기술사무직 노조 간부들이 모여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어제 청주에서 총파업 투쟁 1차 결의대회를 진행했는데요. 노조는 오는 12일 이천에서 2차 결의대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SK 하이닉스 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로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여는 것은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그런데 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는 건가요? 네, 초과이익 분배금 PS로 불리는 성과급이 발단입니다. PS는 연간 실적에 따라 매년 한 번 연봉의 최대 50%, 기본급의 1000%까지 지급되는 인센티브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 2021년부터 전년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PS를 지급해 왔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노조는 구성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영업이익 10%를 모두 PS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측은 노조가 PS의 구체적인 상한선 기준을 제안할 경우 그 안을 토대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양측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전임직 노조는 지난달 29일, 기술사무직 노조는 같은 달 31일 올해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현대로템이 앞으로 3개월간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약 6년 전 철도 차량 구매 입찰에서 다른 기업들과 담합을 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유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먼저 담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지난 2019년 현대로템은 철도 차량 제조 중견기업인 우진산전 다원시스와 담합을 했습니다. 당시 이들 업체가 철도 차량 시장에 적극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저가 수주를 막아보자며 벌인 일입니다. 우진산전과 다원시스는 각각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 발주 전동차를 수주하기로 사전에 배분했고, 현대로템은 GTX A 노선 운행 차량 등 3건을 수주하기로 미리 정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현대로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 약 323억 원을 면제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이 이와 별개로 국가계약법 27조를 근거로 현대로템에 대해 공공입찰 6개월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대로템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3개월로 처분 기간을 조정했고 현대로템이 수용하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공공입찰이 현대로템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네, 지난해 현대로템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모두 4조 3,766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국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나왔던 매출이 1조 760억 원 규모입니다. 전체 매출의 약 25%는 공공입찰에서 나왔던 셈입니다. 행정처분 효력은 어제부터 발생해 오는 11월 5일까지입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지난 2020년부터 불공정 관행을 끊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이사회 내에 투명수주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